따릉이 첫 출근의 첫 일정은 천안함. 자,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된 이준석 대표, 오늘 공식 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일정부터 파격이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일도 공력. 저희 아들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이번에 상처를 좀 많이 받았거든요. 앞으로 상처를 더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꼭 좀 전해달라고 했거든요. 앞으로 자주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해당 부적절한 발언 같은 경우에는 천안함 최원일 함장께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께 제명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당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다면은 엄중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 있다 그러면은 저희 국민의힘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앞서 지금 영상 보니까 이제 대전 국립현충원 찾아서 눈물을 흘렸던데, 예전에 이제 경선 당대표 경선할 때도 또 눈물 흘리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눈물이 많은 사람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 네. 애국심이 정말 투철한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이 이 대전 현충원의 천안함 희생자분들의 묘역을 찾아서 거기에 있었던 이 유족들을 만나서 정말 눈이 새빨개지도록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셨는데, 이 찾아서 방명록에도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다라고 썼습니다. 이준석 대표 이 자리에서 이 보신 그 천안함 유족들한테 보수 정부가 집권하고 있을 때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아직까지 마음 아프게 해드리는 점에 대해서 당을 대표해서 사과를 드린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이 대표 이렇게 당을 대표해서 사과한 이유, 아마도 이 3일 전에 천안함 생존 장병들의 이 발언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3일 전 생존 장병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는지 들어보고 오시죠. 보수 정권 때 미리 손 뻗고 보듬어 주시고 이런 음모론에 대해서 대처하셨다면 지금 우리 함장님이 아스팔트에서 피켓 들고 계셔야 될 상황이 아닙니다. 저녁 당일날 명예진급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해주셨습니다. 또 이용하시려고 이렇게 부르셨구나라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 이때까지 보수 정권에서 해준 게 없으니까. 자, 보수 정권일 때 유공자 몇 명 내주신 줄 아십니까? 6명 됐습니다. 6명. 지금 13명입니다. 4년 사이에 지금 몇 명이 더 된 거겠죠? 지금 문정권일 때 더 유공자 더 많이 됐습니다. 그것도 사실이고요. 네, 지금 들어보시면 보수 정권 때 천안함 음모론에 잘 대처를 했더라면 우리 천안함 함장이 피켓 시위를 하는 지금 상황까지 벌어지지 않았을 거다라고 굉장히 이 뼈아픈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인 건지 이준석 대표, 사실 그동안 이 당대표가 처음 이제 선출이 되면 항상 첫 일정은 서울 현충원을 찾아서 이 전직 대통령들의 묘역을 찾았었는데 대부분 다 그랬죠, 뭐. 네, 대부분 정말 뭐 거의 예외 없이 그랬었는데 이번에 이준석 대표는 천안함 희생장병의 묘역이 있는 대전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대전 현충원 간 다음에 이제 광주를 갔어요. 보니까 네. 아까 영상도 좀 나왔는데, 이 광주 건물 붕괴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갔더라고요. 네. 거기서 전두환 전 대통령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광주를 찾다 보니까 이제 5.18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 전두환 씨 사실 오늘 오후에 이 항소심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아. 근데 오늘도 이 전두환 씨 재판이 불출석할 예정으로 이제 알려져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직접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기를 이 재판에 대한 불성실한 협조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아, 부적절하다. 자, 은영미 의원님. 네. 서울이 아닌 대전 현충원을 찾았어요. 그리고 곧바로 광주를 또 갔단 말이죠. 보수정당 대표가 첫 공식 일정으로 광주로 간 게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특히나 또 광주 가서는 또 전두환 씨 얘기까지 했단 말이죠. 네. 자, 이런 이준석 대표의 파격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이제 파격의 연속이라고 봐야 될 텐데, 일단 첫 행보가 뭐 굳이 뭐 이미 이제 지나간 얘기지만 지하철 따릉이 자전거 타고 따릉이 자전거 타고 출근한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또 그 산무 정치, 선거 캠프도 안 차리고 운동원도 없고, 그다음에 홍보 문자 네. 한 거.
이런 것들도 완전히 사실상 여의도의 정치 문법을 깬 파격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 공식 행보는 사실 오늘 첫날이었거든요. 이것도 사실 파격이에요. 원래는 국립 서울 현충원을 가야 되는데 대전 현충원을 간 것이 뭐냐면 맞아요. 얼마 전에 그 유세 과정에 경선 과정에서도 있었지만 천안함 그 희생 용사들에 대해 눈물을 흘리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냥 물론 서울 현충원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찾아야 될 곳은 이것이다. 그리고 내가 보수의 가치를 드높이는 당대표로서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우리 지지층들 나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고 또 이제 물론 이제 그 원내대표 김기현 원내대표도 원내대표 당선된 다음에 뭐 첫날은 아니었지만 호남을 방문했어요. 그때는 이제 5.18 행사들도 있었고 이랬기 때문이지만 네. 이번에는 합동 분향소 한마디로 그 철거 건물 붕괴 참사가 있는 일이 마침 겹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일정대로 하면은 그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많은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대구를 찾아갔어야 되는데 그랬었겠죠. 이번에 이제 철거 건물 붕괴 참사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불모지였던 호남 쪽으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첫 행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관행적으로 해왔던 틀을 깨고 나는 젊은 당대표로서 뭐 예를 들면 정치 혁신에 대한 바람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새롭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의도해서 이런 일정을 저는 짰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각각을 들여다보면 다 일정들이 다 합리적인 일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내가 뭔가 보여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일정들을 짰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보면은 30대 원외 당대표가 주는 우리 국민들한테 주는 신선함과 이런 기대감 굉장히 높여준다고 생각하고 이런 파격적인 행보 저는 너무 환영합니다. 너무 환영하고요. 다만 이제 이것이 이게 원래 이제 36세의 원외 그 국민의힘 당대표를 국민의힘 물론 당원들과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뽑은 거지만 원래 이 바람을 누가 몰고 왔냐면요. 전체 국민의 여론조사에서 이 바람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원칙적으로 국민의힘 당대표를 이준석을 뽑은 거는 국민의힘 지지층이지만 네. 한마디로 전략적으로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다 바꿔야 돼 이런 생각으로 국민의힘 지지층이 이준석이라는 당대표를 뽑았지만 시초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니고 국민 여론조사였어요. 이 바람을 일으킨 게. 그렇다면은 이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이 정권을 교체해달라는 요구에 그치지 않고 정치권의 세대 교체, 기성 정치는 잘 못 믿겠다. 그리고 정치 혁신을, 정치 패러다임을 바꿔달라. 이런 국민들의 요구와 갈망이 묻어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은데 이게 국민의힘만에 바라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이 바람이 민주당을 넘어서 뭐 정의당이라든가 다른 정당까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런 국민의 요구와 열망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민주당도 더 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지영 기자, 그런데 지금 윤영미 의원 언급 초반에 네. 따릉이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이제 그걸 처음 듣는데 따릉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네, 뭐 일거수일투족이 화제인데 어제 국회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어제 네. 국회 이 김기현 원내대표와 이 당 인선 문제를 논의하려고 회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식 어제 일정은 오늘인데 어제 국회 먼저 갔었군요. 네, 그래서 어제 국회를 도착했을 때 저 모습입니다. 이 타이를 매지 않고 백팩을 메고 이 서울시 공공자전거죠. 따릉이를 타고 이 국회 본관까지 온 건데요. 그러니까 상계동에 지금 자택이 있는데 거기에서 국회의사당역까지는 지하철을 타고 와서 네. 이 지하철 국회의사당역에서 이 국회 본관까지 들어가려면 한 10분은 걸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좀 저 길어요. 거리는 이 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온 거죠. 마치 제1야당 대표의 출근길이 아니라 여의도 직장인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네. 모습인데 이 국민의힘은 당 대표에게 관용차로 카니발을 제공을 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운전사가 운전하는 차량 뒷좌석에서 내리는 게 아니라 이 자전거를 직접 몰고 오는 저 모습 굉장히 파격적이어서 뭐 어제 하루 내내 이슈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이 따릉이를 타고 가는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보고 오시죠. 오늘 따릉이 타고 오셨다면서요? 예, 제가 원래 그 킥보드 타고 다녔었는데요. 킥보드가 각종 규제가 늘어나가지고 이제는 따릉이로 바꿔가지고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래 어울리더라고요. 제가 백팩 메고 따릉이 타면 별로 안 어울릴 것 같은데 해보시죠 한번. 편히 딱 따릉이 타고 백팩 메고 나오니까 딱 어울려. 예, 아이고. 굉장히 당이 젊어지는 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예. 따릉이를 타고 와서 김기현 원내대표하고 얘기하는 영상이었군요. 자, 그런데 윤지영 기자,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 제가 이제 어디 봤더니
저 쇼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저 모습이 지금 오전부터 공개가 되면서 어제 하루 종일 너무 이슈다 보니까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온 건데요. 이준석 대표도 그 얘기를 좀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어제 일정을 마치고 SNS를 올렸는데 인터넷을 보니 따릉이가 화제가 됐다라면서 이 정시성과 편안함으로는 지하철과 따릉이가 최고의 이동 수단이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실제 이용 내역을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건데 8.65km 정도 이번 달에는 탔는데 이 원래는 더 많이 타는데 지금 이번에는 전당대회 때문에 지방을 많이 다녀서 아직 저 정도 탔다라면서 이게 어제 하루의 모습이 아니라 늘 해오던 모습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기도 했고요. 원래는 킥보드를 탔는데 규제가 좀 심해져서 자전거로 바꿔 탔다라는 얘기도 같이 했고 이 원래 이준석 대표가 이 자가용이 없이 지하철과 뭐 킥보드, 자전거를 애용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그렇죠, 네. 그래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철도 애호가다 해서 이 철떡이다라는 별명까지 붙어 있습니다. 철떡이다. 그런데 윤 기자, 제가 여기서 드는 의문 하나. 제가 알기로는 따릉이를 탈 때도 안전모 써야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안전모를 안 썼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 지난 2018년 9월에 이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됐는데 여기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때는 안전모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이 따릉이와 같은 공공자전거를 탈 때도 예외는 아닌데요. 다만 이게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처벌 대상은 아니더라고요. 이 공공자전거의 경우에는 과태료와 같은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이 안전모를 쓰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은미 기자. 이 네. 이준석 대표가 이제 당선 직후에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나온 질문들이 상당히 화제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신임 당대표가 되다 보면 당선 직후에 정말 여러 곳에서 인터뷰가 쇄도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질문을 받고 이 과정에서 다소 사생활로 보이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무슨 인터뷰였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자가용 같은 거 안 나옵니까? 차량을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다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요. 법인카드는 나오죠? 그거는 이제 당에서 공식적인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지금 미혼이시죠? 예, 맞습니다. 여자친구는 있습니까? 그런 개인적인 거 계속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아, 당대표니까 또 그 이제 관심사니까. 공적인 인물입니다. 이제. 네. 아, 공적인 인물. 이건 예. 이제 안 물어볼게요. 그거는. 예. 대표 되면 월급 받죠? 월급 없고 당비만 있습니다. 네, 지금 들어보시면 여자친구가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네, 뭐 궁금할 수는 있어요. 궁금할 수는 있는데 이제 저 자리가 아무래도 이제 공적인 인터뷰 자리인데 네. 뭐 시간 끝나고 뭐 같이 차 한잔 하다가 술 한잔 하다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공적인 자리에서 물어보기는 다소 좀 과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근데 그 외에도 뭐 월급이 있느냐, 법인카드 있느냐, 전용차 주지 않느냐 등등 정말 이 질문이 쇄도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 들으신 것처럼 난 이제 공적인 인물입니다. 이제 그런 개인적인 질문 삼가해 주십시오라고 딱 선을 긋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또 깨알같이 설명을 하기도 해요. 월급은 없고 당비는 250만 원인데 요건 이렇게 낼 수 있고 법인카드도 있긴 하지만 무제한이긴 하지만 난 뭐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쓸지 안 쓸지 아직은 고민 중이다라고 또 친절하게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답변은 또 친절하게 했군요. 네. 자, 김 기자. 그리고 하나요. 네. 이준석 대표 당선 직후에 안철수 대표하고 깜짝 회동 소식도 들려요. 네, 맞습니다. 이 이준석 대표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두 사람 사이가 안 좋은 거니 정치권은 물론이고 전국에서 지금 익히 알고 있는 사안이죠. 뭐 총선 때 노원병에서 이 경쟁자로 싸운 이외에도 서울시장 선거 때 지금 맞붙으면서 이 갈등 안 좋은 게 뭐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당 그리고 국민의힘 이 합당 문제가 무산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까지도 있었습니다만 이준석 대표가 이 당선된 그 바로 다음 날 이 안철수 대표를 이 노원구 상계동에서 만났다라고 합니다. 상계동에서요? 네, 이게 보니까 이게 그냥 뭐 사전에 예약을 하고 이게 뭐 약속을 잡아서 만난 게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그냥 전화해서 좀 보시죠 해서 뭐 요즘 말로 얘기하면 번개, 아하. 번개로 그냥 만났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두 사람 다 집이 상계동에 있고 집 거리가 한 1k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그냥 봅시다 하면 바로 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가깝군요, 집이. 네, 집 근처에 있는 이 커피숍에서 1시간 정도 배석자가 없이 만났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아무래도 이 합당에 대해서 공감대를 두 사람이 좀 확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정치 선배로 배려해주는 차원에서 만난 거다라고 확실하게 선을 긋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 국민의힘 쪽에서 흘러나온 얘기가 안 대표 쪽에서 신속한 통합을 좀 강조했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안 대표 다소 발끈하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이 국민의힘 쪽에서 성과를 내려고 지금 마음이 좀 급한 것 같다라고 일침을 놓기도 했습니다. 아, 이 동네 커피숍에서 번개를 한다. 이 모습도 좀 파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 당선으로요. 정치권에서는 젊은 바람이 불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나 윤지영 기자, 네.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의 대권을 보면 이 세대교체 바람이 민주당에도 불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 있는데요. 주인공은 박용진 의원입니다. 네. 이번에 대권 주자 가운데 97세대로는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90년대 학번, 70년대생인데요. 6.1%를 얻으면서 이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6.9%를 얻으면서 3위에 이름을 올렸는데 이 박 의원 그동안에 선거운동을 할 때도 2030 세대가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뭐 SNS를 통해서 그 브레이브걸스의 롤린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 지금 보시는 저 모습이죠. 모습을 공개를 해서 굉장히 좀 신선함을 주기도 했었고 또 이준석 대표가 당선된 직후에 이걸 축하하는 메시지를 올리면서도 유일한 97세대 여야 대선 주자 중 가장 젊은 박용진 돌풍이 불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게 수치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야권에서는요. 하태경 의원이 처음으로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 이름을 올렸는데 2.6%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하 의원은 86세대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국민의힘 전대에서 이준석 대표를 공개 지원했다는 점에서 어떤 세대 교체의 바람을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민주당 내의 청년 최고위원의 목소리도 조금씩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모습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예. 지금 뭐 민주당에서도 어떻게 보면 친문 극렬 지지자분들의 눈치를 많이 살피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의 어떤 청년 정치인들이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그런 소신과 패기를 잘 말씀하지 않는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중국 사태라든지 또 박원순 시장의 어떤 성폭행 사건에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 같아서 자성의 목소리를 좀 내야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제가 잘못 알았군요.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윤 대표님. 예. 그리고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게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 이준석 돌풍에 온통 세상 인심이 노장년들을 도매금이나 식충 취급하며 몰아세운다. 여기 있습니다. 노장년들을 도매금이나 식충 취급하며 몰아세운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본인 개인 의견으로 한 얘기인데 네. 어떠세요? 이 의견에 동의를 하시나요? 어떠세요? 뭐 그런 분위기가 지금 있죠. 예, 뭐 36세, 36살짜리 이준석 제1야당 대표가 처음으로 등장하면서 네. 40대, 50대, 586도 다 뭐 낡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이 있는데 이상민 의원만 해도 지금 저기에는 63세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57년생이니까 만 64세예요. 그러니까 저런 뭐 느낌이 있을 만하죠. 하지만은 지금 그 국민들이 이준석이라는 인물을 택했다기보다는 이준석 현상을 택했다고 보는 게 더 옳거든요. 아, 인물보다 현상이다. 그렇죠. 그동안에 기존 정치가 보수는 수구 보수, 진보는 수구 진보 아니냐. 너희들끼리 카르텔 짜서 돌아가면서 해먹은 거 아니냐. 이제 모든 걸 좀 다 바꿔봐. 이런 심리가 이준석한테 투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구를 배척하고 밀어내고 이런 것보다도 나이에 관계없이 이제 새로운 정치를 하는 거. 이게 우리가 나갈 길 아니냐. 뭐 중국 시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장강의 뒷물이 앞물을 밀어내니 새 시대 사람이 옛사람을 바꾸네. 뒷물이 앞물을 밀어내긴 해요. 하지만 조그만한 소용돌이 강에서 서로 밀어내야 소용돌이만 일어나잖아요. 어차피 강에 가면 바다에 가면 다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뒷물은 앞물을 무시하지 말고 앞물은 밀려나가면서도 뒷물을 비난하지 말고 바닷가에 가서 서로 큰 정치를 해야 되는 게 우리 이준석 정치 현상이 주는 시사점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민주당에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거는 민주당이 그만큼 586의 세대가 기득권층으로서 지금 강권하잖아요. 4.7 보궐선거 이후에 초선 의원들 5명이 바꾸자고 했다가 욕 얻어먹고 그 오적이라는 소리 듣고 반성문도 쓰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더 좀 안 변하고 있는데 민주당 좀 빨리 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이준석 얘기 나왔으니까 말이지 이준석은 30대 정치인이 가질 수 없는 3가지 재산을 저는 갖고 있다고 봐요. 네, 첫 번째는 30대이면서 정치 10년 했어요. 네.
비대위원 참여하는 것도 정치 10년 했어요. 그렇죠. 두 번째 30대이면서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가까워요. 이 말단 기자부터 언론사 고위층까지 그동안 방송 나오고 하면서 굉장히 가까워서 네. 언론하고 가까운 정치인은 저는 김대중, 김영삼 정도 이후에는 저렇게 언론하고 가까운 정치인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최근에 대통령 하신 분들 봐요. 언론하고 가까운 정치인 있었나요? 굉장히 멀고 마지못해서 만나죠. 보면 A4 용지 들고 읽기나 하지 친화력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세 번째는 과거가 없잖아요. 과거요? 예. 검사 출신은 과거 비리라든지 검찰 특권 시비 과거에 누구를 무마시켜줬다는 비리 정치인들도 다 뇌물 이런 거 한두 개 없는 게 없잖아요. 그 근데 일부죠, 이준석은 아직까지는 이런 과거가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현상이 이제 스타트는 굉장히 쾌조인데 앞으로 본인이 어떤 비전을 보여주느냐 거기에 성패가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30대 당대표의 파격. 초반에는 긍정도 부정도 함께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간이 좀 더 지났을 때 그때 평가는 어떨지 그 부분도 좀 관심입니다.